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출발했는데 일단은 지난주에 좀 조정이 있었잖아요. 네. 상법 개정을 어쨌든 우리가 통과를 시켰고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상법 개정이 되면은 잘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또 오늘 뭐 인상적인 것이 지난주에 그렇게 조정받았던 것이 오늘은 또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전반적으로의 스탠스는 어쨌든 이 상방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번 주로 넘어왔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관세를 봐야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도 관세 이 서한을 보낼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할지 우리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씩 시장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관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우리가 보는 거, 그리고 대외적으로 봤을 땐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이 되는지 네. 그 부분에 따라서 그 전과 후는 좀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내적으로는 이제 프리 어닝 시즌 준비를 잘 하셔야 될 텐데 네. 높아진 밸류를 과연 정당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경계심으로 또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갈림길에 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다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제 이번 주에는 관세, 말씀해 주신 실적,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장으로 또 턴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최은 앵커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분명히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모두 다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술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30선이 지지가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2% 이상 빠지면서 반발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요. 다만 종목별로는 약간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0.9%의 하락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일 아침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반도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실적과 영업이익을 낼 것이냐 를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사로 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 이상 빠집니다. 반도체, IT, 투톱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시장에 이어서 오늘까지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십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2.5%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아침에 장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 이상 성장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성장이었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이상 줄었지만은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판 금액은 자체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은 그 안에서 효율성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한 주간의 흐름을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주간 기준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가가 올랐고 금요일이 약간의 조정이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연이어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안도감 나오면서 추가 상승세로 이어가는 모습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0.8%의 상승 흐름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전주도 오늘 시장에서 나쁘진 않습니다. 시세를 어느 정도는 좀 지켜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금융주가 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도래한 만큼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 커져가고 있고 KB금융지주 1.07% 넘게 상승, 지난주에 크게 빠졌던 신한지주 3% 이상 상승합니다. 하나금융지주 0.5% 넘게 상승, 그리고 오늘 보험 쪽이 굉장히 강한데요. 삼성생명이 2.3%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난주에 정말 속상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주도주들이 대체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선 다시 한번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1%대 상승, HD 현대 중공업 1.6%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 같은 경우 약간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강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현대로템은 2% 이상의 상승 흐름
가지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함께 만나보시면은 네이버는 2.2% 넘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주 지난주에 조정이었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카카오도 1.2%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네이버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괜찮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같은 업종 안에 묶여있는 기업이지만 실적만 봤을 때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네이버를 탑픽 종목으로 내세우는 증권가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돈만 생각해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이 낫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상황 속에서 AI 사업이 접목되면은 그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 라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은 네이버가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상승폭이 큰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만 탑픽으로 내세우는 증권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탑픽으로 내세우고 있는 증권사도 있는데요. 카카오를 탑픽으로 내세우고 있는 증권사에서는 오픈 AI와의 협력이 어마어마한 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현재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플랫폼주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보시다시피 자동차 쪽은 좀 약합니다. 관세 협상에 대한 좀 이슈가 있고 관세 협상 이슈의 노이즈가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많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슈는 이슈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현대차 1%의 하락세, 기아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던 포스코홀딩스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의 조정 흐름 나오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G화학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LG화학 지난주에 거의 20%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의 조정, 0.19%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올라간 폭은 굉장히 큰데 오늘 시장에서 조정은 크지 않은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알테오젠 3% 이상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약간 이슈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알테오젠 대표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보도가 나왔고요. 이와 함께 오늘 3% 이상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도 3%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파마리서치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주입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한 만큼 실적에 잘 나오는 기업들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파마리서치는 연이어서 최대치의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래시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6%의 상승세 보니까는 제약 에스테틱 쪽은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그리고 중국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주가 자체가 하방이 좀 막혀 있는 듯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천당제 1.6%대 상승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택인데요. 원택 6.7% 넘게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아치운 기업들 가운데서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었는데 지난주에 기관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20개 종목 가운데 원택은 그 안에 속합니다. 실적도 잘 가고 있는 만큼 오늘 반발 매수세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1.4%대 하락세, 에코프로비엠 1% 가깝게 하락, 그리고 리노공업 1% 가깝게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 그리고 지난주에 급등 나왔던 에코프로 계열사들도 오늘 시장에서 약간 좀 쉬어가는 분위기. 반면에 오늘 시장에선 또 화장품 쪽도 괜찮습니다. 실리콘도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3.5%대 급등세 나오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투자자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기업과 업종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이어서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 싱크풀을 통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 종목들을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오늘은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조금씩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후반에 미국이 어쨌든 독립기념일 휴장이었기 때문에 방향타가 그렇게 강하게 우리 시장에 보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만의 모멘텀으로 지금 지난주의 이슈를 소화해내고 이제 우리 시장의 모멘텀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어쨌든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였습니다. 통과가 됐고
그 이슈가 약간 소멸성 이슈가 나타나면서 관련된 정책주 아니면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이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뭐 증권주나 지주사나 뭐 이런 종목들 하락을 조금 깊게 맞으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것들이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증권주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지주회사나 아니면은 저 PBR주들이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일단은 하락을 멈췄습니다. 하락을 멈추고 지난주 후반에 조금의 조정을 만회하는 상승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은행주가 오늘은 또 은행주, 금융주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여기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증권사도 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 배당을 늘리는 것들 할 수 있는 건 금융지주사, KB금융 아니면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금융사들이 선제적으로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신한지주가 오늘은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뭐 공기업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또 부각을 많이 받으면서 결국에는 앞으로의 상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정책을 선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회사들은 금융지주사 그리고 이런 공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은 포인트로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그동안 많이 또 조정을 받았던 스테이블 코인이나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나 아니면은 LG CNS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지역화폐는 이제 결정이 났죠. 21일부터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니까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 코나이 같은 것들이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저출산 대책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 안에서도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외에도 엔터주와 컨텐츠주가 오늘 좋은데 K-팝 데몬 헌터스 넷플릭스에서 보셨어요? 이게 전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좀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보셨고 여기에 대한 반응도 좋고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 상품들도 많이 팔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해외에서 많이 들려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엔터 컨텐츠 관련된 종목,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우리나라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낸 컨텐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K-팝 관련된 또 종목들이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2차 전지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좋았는데 LG 엔솔만 가고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은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반도체도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6만 원 언저리에서 사야 되는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요즘 6만 전자를 어쨌든 하방을 잘 지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주가 오늘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SK텔레콤이나 아니면 이 관련된 통신주죠. LG헬로비전도 연관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어쨌든 위약금 면제 초강수를 SK텔레콤이 던졌습니다. 이것이 또 어떤 앞으로의 상황이 펼쳐질지 SK텔레콤의 실적이나 재무에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닌지 함께 잘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통신주들은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서한이 우리나라에게도 날아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7월 8일 이 기한을 앞두고 관세 서한이 날아갈 것이다. 뭐 12개국이 될 수도 있고 15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관세 지금 다 세팅해놨다. 서류 다 작성해놨고 그 서한을 언제든지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러면서 대부분 관세와 관련된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발송할 12개 국가가 될 수도 있겠고요. 15개 국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약간 애매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될 것이냐, 우리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날아오면은 또 관세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부과할 것인지 이것을 봐야 되겠고요.
대부분의 국가와 7월 9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한을 보내고 곧 많은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도 그 전에 새로운 양보안을 제시할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우리에게 협상안을 보내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국가들의 압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압박이 느껴지죠. 우리나라도 느껴지잖아요. 내부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냐 마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관세 유예 이 종료를 앞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미국에 날아갔고 지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 뭐 귀국하는 비행기표를 끊지 않았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굉장히 압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경험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 압박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그 이면에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협상하는 개별적인 나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렇게 압박을 한다 치더라도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잘 봐야 되는데 어쨌든 베센트 재무장관은 약간은 그래도 유예의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재부과할 것이다라고 베센트 장관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한은 7월 8일까지인데 그 사이에 한 달 정도의 여유를 주면서 성실하게 협상을 하고 있는 국가는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서한은 날아오더라도 8월 1일까지는 또 협상할 수 있는 유예 기간, 룸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뭐 우리가 과거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트럼프의 관세 관련해서 너무 이 시한에 목매이거나 긴장을 하거나 마음을 졸이는 일은 약간은 좀 덜어진 것 같습니다. 학습 효과가 확실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협상 이런 관세와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함께 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일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있었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도가 70만 주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좀 했더라고요. 그 엔비디아 최신 칩 관련해서 공급을 위해서 삼성전자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최신 칩 공급에 노력을 그다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표현을 넣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언짢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이런 부분이 잘 좀 나타날 수 있을지 보셔야 되는데 일단 뭐 오늘은 한 1% 정도 하락하면서 62,700원 선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안타깝게 매도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흐름들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한 1% 정도 밀리고 있는데 여기에도 약간 좀 잡음은 느껴지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일단 영업이익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도 보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한 9조 1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면서 자꾸만 이제 시장 전망치 컨센서스로 하는데 이를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9조 7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면서 목표 주가의 상향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HBM 시장 지위가 견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잡음이 살짝씩 들리는 것이 뭐냐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HBM3E 이런 부분이 납품이 될 거고 또 삼성전자의 HBM4 이런 부분 샘플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독점적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된 부분이 약간 좀 거슬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SK하이닉스는 30만 원 선이 좀 두텁습니다. 고가 찍고 아직 이 선을 넘지 못하는 흐름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오늘 1% 정도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대차, 뭐 기아 모두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미국 관세의 영향을 얼마만큼 받았을까, 이 리스크가 정말 실적 데이터에 치명적일까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그래도 한 각각 6조 8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찌됐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방면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수급 쪽에서 좀 받쳐주면서 자동차 좀 관세 우려가 있지만 이게 좀 뒤집을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현재는 2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 이 관세 우려 일부 진전 완화가 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해상 운임 이런 부분이 좀 급등하면서 HMM이 이 주가 우상향 패턴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6거래일 만에 조정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해상 물동량 관련해서 실적이 좀 괜찮아질 수 있다는 최근 증권사의 리포트는 나왔었는데 꾸준히 좀 보셔야 될 관세 관련 중이고요. 오늘 1% 하락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흐름들 4일 신고가를 쓴 이후에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네요. 3% 상승세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공급 과잉 이슈 그 우려를 불식할 만한 소식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3분기 그래도 수익성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주시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2차 전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오늘 장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했고 아마 오후에는 LG전자 잠정 실적이 나올 것 같고 내일 아침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자, 먼저 2차 전지가 포문을 열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잠정 실적을 봤더니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기대치가 우리가 낮아서 그랬던 걸까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2분기에 매출은 5조 5,65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922억 원,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0%가 증가를 했고 전분기 대비, 1분기 대비해서도 30%가 넘게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는 한 3,100억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영업이익 3,100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훨씬 뛰어넘었죠. 이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4,922억 원 가운데 우리가 관심이 가는 건 미국의 이 IRA 첨단 제조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됐을 것인가 이게 궁금한 상황이었습니다.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제도 이 보조금이 4,908억 원 정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면 물론 14억, 그 액수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세액 공제를 빼도 흑자를 기록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세액 공제는 점점 줄어들게 될 텐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큰 숫자는 아니지만 세액 공제를 제외해도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자체적으로 뭔가 자생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갖췄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ESS 얘기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ESS 쪽에서 어쨌든 미국에서 긍정적인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긍정적인 숫자들이 좀 찍히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포함해서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는 정말 바닥일 수 있을지, 이제는 정말 좀 바닥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부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자, 실적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줬는데 사실 아직까지 녹록하지는 않아요. 이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도 주가가 지금 오늘 밤에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는데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주말 사이에 창당을 해버렸습니다. 정치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면서 아메리카당을 만들었대요. 이러면서 창당을 하면서 그동안 테슬라의 주가는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서 멀어지니까 반등을 보였는데 사업에 집중할 것을 기대하면서 반등을 보였는데 아예 창당을 해버렸다니까 이러면 또 테슬라의 주가가 흔들리면서 우리에게도 좀 피해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또 감세 법안 이야기 나왔을 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이 전기차가 안 팔리는 시장 상황 속에서 과연 LG 엔솔이나 2차 전지 우리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물음표를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함께 움직일까요? 일단 주가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예상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반등세의 모멘텀을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난 거래일 대비 2%대 반등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6분기 만에 흑자 전환, 세액 공제 이슈를 제외하고라도 긍정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적인 흐름, 오늘 사실 시가 대비 좀 하락폭이 나오는 그런 음봉의 흐름은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 SDI는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증권사의 흐름을 보니까 삼성 SDI 신규 매수 리포트는 내놓기는 했는데 홀즈 투자 의견을 좀 제시를 했더라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 그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분기에서 한 4천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 현재 주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SK 이노베이션은 뭐 석유 그리고 정유, 뭐 LNG, 배터리 여러 가지 종합 에너지 그런 기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자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SK온 배터리가 현대차 그룹에 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대차 메타 플랜트 관련해가지고 수혜주를 좀 얽힐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북미 출하량이 직전 분기 대비해서 한 26%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면서 동반 좀 낙수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3분기 좀 반등의 모멘텀을 잘 챙겨갈 수 있을지 실적 데이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 한 0.6% 정도 빠지고 있고 LNF 역시 한 0.3%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SK텔레콤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텐데 주말 사이에 또 역시 이슈가 있었죠. 위약금 면제라는 초강수를 SK텔레콤이 던졌습니다.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고로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또 8월의 요금, SK텔레콤 쓰시는 분들은 8월에 이 통신 요금이 50% 절반을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또 데이터를 50GB 추가로 제공하는 이런 이 대책을 공개를 했고 보안 시스템도 역시 더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러면서 총 1조 원대 고객 보상과 정보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SK텔레콤에서 LG, U+나 KT로 이동하신 분들도 꽤 있었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번호를 이동한다거나 SK텔레콤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위약금의 면제 범위는 4월 19일, 그러니까 4월 18일 이후에 4월 19일부터 이달 7월 14일까지 이 사이에 해지를 하셨거나 아니면 해지할 사항이 있는 분들, 이번 달에 내가 SK텔레콤 해지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약금 안 내셔도 된다라는 걸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SK텔레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이게 실적이나 뭐 재무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가 시장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니까요. SK텔레콤이 올해 매출 전망을 기존에는 17조 8천억 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표하고 나서 그 수치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SK텔레콤에서 예상하는 올해 전반적인 전체 매출 전망치가 17조 원으로 그러니까 한 8천억 원 정도 눈높이를 낮췄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비용이 한 8천억 원 정도는 들 것이다라고 SK텔레콤 측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니까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SK텔레콤에 대한 뭐 크게 타격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증권사들도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급감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AI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런 돈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악재가 어쨌든 SK텔레콤엔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또 상반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적이었던 것은 재밌는 것은 대부분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SK텔레콤에 대해서 매도 사인을 낸다거나 중립 의견을 낸다거나 그런 의견들은 또 없었습니다.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가격까지의 어느 정도의 상승의 룸은 좀 남아있다라는 것이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SK텔레콤 오늘 주가 어느 정도로 움직이는지 또 다른 통신주들은 또 반사 수혜를 얻는 건지 아닌 것인지 함께 주가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해킹 사고 이후에 조치 발표 이후에 실적 악화 우려가 나타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NH투자증권이 SK텔레콤의 목표 주가를 63,000원으로 낮춰 잡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내년 손익은 그래도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했더라고요. 오늘은 1% 정도 빠지면서 53,9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는 기업이 있는데 KT입니다. KT 보도록 하겠습니다. KT는 2분기 영업이익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500억 원 정도 가입자가 좀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가능성과 여기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 2천억 원 정도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KT의 목표 주가는 오히려 69,000원 정도 상향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반대로 한 0.5% 상승하면서 58,000원 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U+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한 0.8%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 이슈 때문에 알뜰폰 가입자가 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또 관련주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스코비 보통주 오늘은 좀 4%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보면은 이것도 이제 알뜰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즈비전인데요. 이게 가입자가 전 분기 대비해서 170% 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월 대비 170%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알뜰폰 대표적인 또 관련주인데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면서 5%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투자 심리가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또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전화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어쨌든 미국 관세도 신경 써야 되고 실적도 신경 써야 될 텐데 어떤 전략 좀 가지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이 트럼프 관세라는 게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제조업 쪽으로는 수출 제조업들이 대부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나 이 매도물이 나와서 일부 현금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수 쪽에서 이런 경기 부양책, 즉 우리 소비 쿠폰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이 소비 쪽 관련된 종목들, 내수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들도 포트폴리오를 이번 기회 하반기를 대비해서 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필요한가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텐데 조언으로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떤 특징주로 오늘 장을 대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이제 신기술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대표적으로 이 지역 화폐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처럼 우리가 기존에 이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나온 그런 신기술에 기반한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최근 들어서 AI 관련된 이쪽에서도 정부가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지역 화폐나 이런 것도 역시나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해서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를 진작하는 쪽으로 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역시 대장주는 네이버가 되는 것이죠. 네이버는 이 AI 소버린 정책의 가장 핵심이면서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고 또 AI 100조 투자에 따라서 내수 쪽에서 이 소비가 진작되면 실적이 증가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으셔야만 지금의 시장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AI 소벌은 역시 중심축은 네이버가 될 것이다라는 언급들이 요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김태훈 전문가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제 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내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잖아요. 네. 그걸 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6만 전자 안착한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팔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겠죠. 부동산이란 건 내 가족이 편하게 잘 사는 공간이기도 하고 투자 가치도 있는데 부동산을 팔고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저는 많이 보지도 않았고요. 주식은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의 장점은 안정성이잖아요. 황금성은 떨어지는데 안정성이어서 10년 보유하더라도 화폐 가치 하락의 반영이 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주식은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10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도 없고요. 또 어떤 외부 변화에 따라서 순식간에 폭락할 수도 있고 폭등할 수도 있고 또 가장 문제가 황금성이잖아요. 우리가 엔비디아 주식을 10년 전에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테슬라 10년 전에 샀으면 이런 얘기 커피 마시면서 많이 하는데 실제로 10년 전에 엔비디아 테슬라 주식 샀으면 지금까지 보유하겠습니까? 2배 올랐을 때 다 팝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돈이 묶이고 내가 잘 거주하는 목적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0년 보유하면서 장기 투자에 대한 이익을 얻는 거고요. 주식은 장기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2배 올랐을 때 팔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윳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집을 팔아서 주식 투자하는 건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와, 아파트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냐 그러면 뭐 이유가 너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 자산인 화폐 가치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르더라도 서울 아파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양극화죠.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과 지방이 모두가 다 올라갔죠. 그때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결혼하고 자녀도 출산하고 하면서 수요가 절대적으로 늘어났고요. 공급은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방, 전국 모두 다 올랐습니다. 경제도 좋았죠. 지방 경제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방 경제는 경공업에서 중공업 또는 디지털 전환이 좀 어려워졌고요. 대기업들이 몰려 있는 서울 쪽으로 그리고 좋은 대학교, 좋은 일자리가 있는 곳들로 지방에 있는 수요들, 젊은 수요들이 인서울 졸업하고 취직하고 직장을 얻고 집을 사면서 서울은 수요 과잉인데 지방은 수요 감소입니다. 그러면 양극화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더 빨라졌습니다. 이 속도가. 지방에는 또 빈 땅이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은데 2020년, 2021년 집값이 전국적으로 폭등하면서 지방에 공급 물량을 건설사들이 많이 쏟아부었는데 2022년에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침체가 왔죠. 지방은 아직도 미분양 입주 물량이 많은데 서울은 땅이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입주 물량이 신축 아파트가 나올 수가 없는데
안 나오죠. 2026년이 문제입니다. 2026년 내년부터 앞으로 한 4년, 5년간은 보릿고개입니다. 물량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재건축 재개발은 빵 공량이 아니에요. 뚝딱뚝딱 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5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도 15년이 걸리고요. 신도시 개발은 10년이 걸리는데 서울이 올 하반기 또는 내년 2026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한다면 그슬러 뒤를 돌아봐야겠죠. 급했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결과를 보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도 하고 상황을 보고 7월 말이나 8월 정도에 발표하는 게 원래는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는데 6월 4주차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니까 와,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수준까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변동률,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0.43%가 나왔습니다. 0.43%를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22% 정도. 그러니까 10억 아파트가 12억 올라가는 속도로 한 달간 올라갔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고요. 그중에서 문제되는 지역들이 있죠. 한강벨트. 강남 3구, 용산구 올라가는 건 알겠어. 규제 지역으로 지정도 되어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아, 쟤들은 진짜 막기 힘들어. 돈 많은 동네야. 라는 생각이 있는데 마포, 성동, 강동, 동작, 이런 광진구, 이런 한강벨트 가격들이 천정부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라가면 괜찮은데 속도가 너무 빨라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8년 9월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주간 변동률이 0.45%였습니다.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왔고요. 마포가 0.98, 성동구가 0.99%. 와, 저는 거의 한 달 만에 올라갔거든요.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가는 가속도 본 적이 없습니다. 0.99%면 52% 정도 연간. 10억 아파트가 보통 10년에 걸쳐서 10억 정도 가면 인플레이션 방어도 하고 좀 올랐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정상인데 단 6개월 만에 이 정도 속도로 올라가니까 뭐 속도로 본다면 주간 변동률이 이 정도 속도로 올라간 거고 6개월 만에 5억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에서 이거를 방치하면 풍선 효과가 생기죠. 난리가 나고 이제 폭동 수준으로. 그렇게 되면 서대문구, 성북구, 노도강, 수도권, 인천 지역으로 불길이 번져버리게 되면 이제 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산불도 초기 진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초기 진화를 하려고 초강력 대책이 나왔는데 사실상 초기 진화도 살짝 늦었다. 초기 진화를 하려면 더 빨리 6월 초 정도에 사실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통계 지표를 보다 보니까 일단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고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왜 대출 규제가 나왔을까? 많은 규제 중에 세금 규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굳이 대출 규제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세금 규제 안 하고 공급으로 풀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첫 대책에 세금 규제를 탁 하기에는 대통령 말을 그냥 순식간에 뒤집어 버리는, 사실 우리나라는 또 중앙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통령 눈치를 많이 봅니다. 관료들이. 감히 대통령 한 말을 첫 대책부터 뒤집는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가이드를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규제하지 마. 대통령께서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공급 대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급한 불을 끄기에는 대출 규제가 효과적입니다. 효과가 빨리 나오거든요. 돈줄을 죄어버리니까 사고 싶은데 애가 게임기 하나 사고 싶다는데 안 돼. 용돈 딱 줄여버리면 못 사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정도. 하지만 사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나는 저 플레이스테이션 사고 말 거야 라고 하면 애는 뭘 하느냐? 용돈을 모읍니다. 돈을 모아서 시간이 지나고 준비가 되면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규제 효과만 있고요.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을 좀 끄긴 했는데 완전히 꺼지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잠시 덮어뒀다? 불이 났는데 뭐 옷이나 이불로 덮어뒀는데 그게 꺼질지 다시 또 불이 타서 더 번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상법 개정 이후 가치주의 몸값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시 전문가들은 단순히 주가가 싸다고 매수하기보다는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개선에 힘쓰는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이 이어지고 달러 약세도 예상되며 하반기 주가 재평가 흐름이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PBR 1 미만 업종이 최대 수혜주로 주목받는다. 단순히 수치만 보고 접근하면 성장성이나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저평가만큼이나 기업의 개선 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실제로 상법 개정이 유도하는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는지가 평가 기준이 된다. 김한진 라이트우드 파트너스 대표는 IR 리포트 개선, 자사주 매입 소각, 중장기 배당 정책 도입 여부 등이 실질적 주주가치 제고 조치라며 이는 결국 주가에 선반영된다고 설명했다. ROE도 주요 투자 판단 기준이다. 양희루 삼성증권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ROE가 높음에도 PBR이 낮은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OE를 높이려면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환원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임상국 KB증권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주주환원이,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같은 고마진 산업에 대한 투자가 ROE를 지지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 6일 민생회복 소비 쿠폰 범정부 TF 발표 자료에 따르면 소비 쿠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매장 중 가맹점은 가능하지만 스타벅스처럼 본사 직영점만 있는 곳은 제외된다. 배달앱 결제는 불가하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 시에는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내 입점한 약국, 미용실, 음식점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업계는 하반기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자산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자산 스위치는 온. 뉴스에선 조정이 올 수도 있다며 말을 아끼지만 주식은 최고가를 찍고 부동산은 다시 꿈틀댑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산은 왜 안 떨어지는 걸까요? 계속 오르는 자산의 비밀. 지금부터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의 방향. 자산은 유동성이 흘러가는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돈이 풀리면 그 돈은 어딘가로 흘러가야 하죠. 지금은 예금보다 주식, 부동산, 코인 같은 자산으로 향합니다. 안 사면 손해, 갖고 있으면 오른다는 인식이 굳어졌고 결국 자산은 유동성의 파도 위에서 계속 떠오릅니다. 돈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자산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희소성의 힘. 공급은 정체됐고 수요는 몰립니다. 도심의 새 집은 점점 줄고 전 세계 투자금은 몇 개의 우량 기업으로 쏠립니다. 한정된 것에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TV는 안 사도 살 수 있지만 집은 안 살 수 없습니다. 이 차이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시스템화된 자산 시장. 이젠 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자산 가격이 무너질 경우 그 여파는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지기 때문에 정부도 중앙은행도 자산 붕괴만큼은 피하려 합니다. 즉, 자산 시장은 더 이상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정책과 구조가 뒷받침하는 오프 불가능한 영역이 된 거죠. 정리하자면 자산은 돈의 흐름을 타고 움직이고 희소성은 그 가치를 더 끌어올리며 시스템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자산은 계속 온 상태. 기다린다고 꺼지지 않는 이 흐름,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주식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3% 룰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대주주는 반발하고 시장은 환호한 이 룰. 정확히 뭘 바꿨을까요? 3분 안에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증시 3,100선 앞두고 공방전, 네카오 강세, 우리금융지주 동양생명 자녀지분 모두 취득 후 상패 목표 급등세, 21일부터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 지역화폐주 초강세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죠. 이게 그 장마철을 대비해서 그 위험 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다행인데 이 날씨 자체가 너무 동남아 스타일이라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러다가 몰라요. 또 갑자기 또 태풍 몇 개 오고 그러니까 대비는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댓글에 기상청을 굉장히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데 왜냐면 역대 뭐 최악의 장마 어쩌고 하다가 비 한 방울 안 오니까 마른 장마가 오니까 이런데 역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식시장도 그렇죠. 지금 이 굉장히 약간 태평성대한 주식시장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불안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잦아들어 있죠. 마치 그 기상청을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해서 장마에 대한 그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의견이 움츠러든 거랑 지금 똑같은 현상 같아요. 그런데 그거랑 똑같이 장마에 대비해야 된다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얘기 기울이듯이 지금 주식시장에 어떤 변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대한 얘기도 꼭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여론이 다 대세론이 지금 지배를 해버려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주가 5천 시대에 미국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다 기록을 하니까 그 일각에서 그래도 반반 차지했던 불안감에 대한 얘기가 완전히 억눌려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이렇게 한없이 계속 오르다가도 뭔가 한 발 잘못 뒤져서 미끄러질 것만 같은 불안감. 왜냐면 오래 주식을 하신 분들일수록 그렇거든요. 왜냐면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IMF가 터질 줄 알았습니까? 미국에서 서브프라임이 터질 줄 알았습니까? 9.11 테러가 일어나서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2대가 박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지금 갑자기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뭐 얘기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언젠가 변수는 있다는 거 언제나 그런 거를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미국이 휴장을 했는데 휴장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미국 휴장 안 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아니 그 금요일 날 휴장했는데 너무 이벤트가 많아가지고 뭐 다 주식시장에 쉬었나 할 정도예요. 그리고 맨날 나와가지고 주식시장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열렸나 싶어.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나와가지고 금요일 날도 주식시장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지금 401k 퇴직연금 계좌가 사상 최고치를 치솟고 그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4월 달에 관세 전쟁 발표하고 나서 급락했을 때 그 퇴직연금 가입한 사람들이 이제 난리 났다는 거 아닙니까? 내 돈이 깎이니까. 근데 지금 쏙 들어갔죠. 지금 퇴직연금 계좌가 빵빵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래서 그제 트럼프가 또 그 얘기를 했어요. 401k 퇴직연금 계좌가 엄청나게 부를 이루고 있다. 주식시장의 최고치다.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우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이 두 개만 이제 역사상 최고치를 가면은 미국은 4대 지수가 모두 역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가 떵떵거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일각에서 나왔던 어떤 비판론들 다 지금 무시됐어요. 그렇죠? 지금 무디스가 뭐 신용등급 강등할 때만 해도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결국 신용등급 강등도 스코페센트 장관 얘기대로 다 뒷북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 인생은 전부 결과론입니다. 그렇죠? 이 역사도 다 승리한 자들에 의해서 쓰이는 거죠. 승리한 사람이 마음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 중간에 전쟁에서 막 엄청나게 뭐 패배를 하고 있다가 겨우 이기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승리자가 우리는 그냥 완벽하게 이겼다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무슨 뭐 이런 논란이 있었고 이런 논란이 있었고 다 필요 없고 결국 마지막에는 나는 내가 임기 때 주식시장이 최고치였고 인플레이션이 다 제로였고 결국 뭐만 남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패배자인 파월만 남겠죠. 나중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불명예 퇴진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6월 달에 퇴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돼요. 파월만 멍청이었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승리자니까. 뭐 지금까지 완성되진 않았지만 지금 1년이 지금 이제 다가서고 있죠.
이 와중에 주식시장은 최고치고 그리고 7월 4일까지 감세법안 통과시켰죠. 그다음에 이제 관세 전쟁으로 이제 통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베트남 보세요. 베트남. 그러니까 지금 영국은 미국의 오랜 우방국이고 베트남은 솔직히 뭐 나라의 어떤 그 격차를 좀 그러긴 그렇지만 솔직히 미국에 비해서 너무 모든 게 약하잖아요.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나라들만 골라서 해도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최고 우방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눌러도 아무 말 못하는 국가들 수두룩합니다, 지금. 그런 거에서만 지금 관세 협상 엄청나게 좋은 숫자로 얻어내버리면은 주식시장의 또 모멘텀이죠. 왜냐하면 감세 법안 때문에 부채가 많이 쌓여서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우려 때문에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했고 그게 뒷북이라고 논란이 있지만 물론 신용등급 평가회사들은 다 뒷북일 수밖에 없죠. 조사를 한 다음에 나오니까. 하지만 그 신용등급 강등했던 무디스 말고도 여러 주변에서 그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무리해서 감세법안 통과시켜서 저 부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얘기 나오니까 트럼프는 최대한 밀어붙여서 8월 1일부터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관세를 굉장히 때려가면서 또 거기서 뽑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봐라. 우리가 대규모 감세로 부채를 떠안았지만 내가 관세를 열심히 벌어와가지고 그걸 상쇄할 만큼 돈을 벌어다 줬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최고치니까 여러분들 국민들 계좌는 빵빵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에 대한 이자율만 낮춰주면 되니까 비둘기파적인 성향 가진 사람을 앉혀버린다. 지금 그림자 연준 의장이라고 앉히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허수아비 됩니다. 파월이 임기 동안 계속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후보를 지명해버리잖아요. 미리?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언론에서 계속 찾아가겠죠.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금 금리에 대해서. 그 사람하고 파월의 의견이 갈려버리면 지금 누구한테 비중을 싣겠습니까? 파월이 비중이 안 실려버려요. 그럼 허수아비죠. 진짜 의장은 파월인데 얘기는 후임 의장한테 듣고 있으니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3,100선을 앞두고 그 굉장히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 그 관세를 부과받을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협상 중이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변수예요, 우리나라는. 3,100선을 돌파했다가 3,100선에서 지금 조금 물러나 있는데 여기서 3,500을 가려면 지금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관세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7월 8일이 마감 시한이에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상당히 사실 비슷하거든요. 일본이 도요타 자동차가 있고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론이라든가 세계 최고의 장비 회사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랑 자동차, 그러니까 주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자동차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는 그렇게 안 받아주면서 너네는 왜 일본 자동차만 우리나라가 사고 있느냐. 그다음에 쌀, 왜 미국 쌀을 안 사고 일본은 쌀이 부족하다는데 이거 다 미국의 주장이긴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결국에. 그럼 우리나라 현기차한테도 또 그러겠죠. 아니, 미국 뭐 포드 익스플로어 무슨 뭐 이런 거는 안 사고 현대기아차만 우리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 팔아서 5위 안에 들고 이거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이 걸리냐면 흑자를 많이 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미국한테 흑자를 많이 내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지금 트럼프가 지금 1순위부터 찍는 거는 미국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국가부터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적자를 많이 보고 흑자를 너무 많이 봐버리잖아요. 그건 마치 주머니 속에서 송곳 삐져나온 것처럼 그것만 때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관세를 엄청나게 무서운 숫자를 받게 돼버리면은 그 해당 섹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지금 악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3,100선을 앞두고 하필이면 거기에 걸려 있어서 7월 8일까지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그 무시무시한 관세가 시행돼 버리니까 물론 7월 8일부터 8월 1일 그 간격 사이에 한 달간의 간격 사이에 뭔가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주식시장은 최대로 혼란기에 빠지겠죠. 불확실하니까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7월 7일이고 7월 8일로 이제 접어드는데 불확실성이 최대치로 치솟는 지금 구간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버릇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일본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일본도 지금 4만 선이 이탈됐습니다. 니케이가 4만 선이 이탈돼서 오늘도 0.52 빠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일본이 뭐 3, 4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나라한테 흑자를 봐서 미국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흑자를 봐서 버릇없게 굴고 있다고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일본이 모욕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발을 뭐 크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늘 도요타 자동차가 1.25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도요타 자동차가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물론 도요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이 일본인들이 갑자기 덩치가 엄청 크고 연비가 떨어지는 미국 차들을 사줄 리가 만무합니다만 지금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베트남이 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했냐면 100%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받았다는 게 뭐냐면은 46% 관세를 부과했다가 20%로 깎아준 거.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원래 관세가 없었거든요. 근데 46%짜리 관세를 드밀었다가 너네 100% 시장 개방하면은 반토막 내줄게 해가지고 100% 시장 개방하거든요. 베트남은 이제 미국 물품 들어갈 때 관세가 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뭔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도요타 자동차가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강제로. 그냥 사기 싫은데 뭔가 공공기관이고 뭐고 그냥 미국 자동차를 뭐 일시적으로 뭐 일부 사줘야 된다던가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좋지 않고요. 니케이가 4만 선을 이탈했습니다. 자, 대만 가권도 0.57 빠지고 있죠, 지금. 자, 대만은 지금 TSMC가 시가총액 1위인 그 증시입니다. TSMC가 지금 0.92% 빠지고 있죠. 자, 지금 대만 증시랑 니케이 증시가 전부 시가총액 1위 종목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과연 우리나라도 똑같은가 봅시다. 일단 우리나라는 하락폭이 제일 작긴 합니다. 니케이랑 대만이 0.57, 51, 0.75 이 정도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0.02, 소수점이 하나 더 갔죠. 코스닥이 0.05 아주 적긴 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은 살아남았나 봅시다. 아, 우리나라도 못 살아남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본의 니케이의 지금 도요타 자동차, 대만 가권의 TSMC, 우리나라 코스피와 삼성전자 각 시장의 시총 1위 종목들이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그나마 지금 좀 그 우리나라 증시를 떠받들고 있는 거는 네카오입니다. 네카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오늘 빠지고 있어요. 사실 현기차랑 네카오는 약간 상성 관계가 있습니다. 현기차는 오비, 올드 멤버고 네이버 카카오는 이 그 뉴 멤버예요. 그래서 이 오비와 YB 영보이죠. YB와 오비의 싸움이어서 약간 시속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카오가 강하니까 현기차가 약하죠. 근데 공교롭게도 현대기아차도 아까 말한 도요타와 같은 비슷한 위치에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네카오는 요즘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0위 안에 진입을 했죠. 오늘도 4% 오르고요. 카카오는 20위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3.60 오르고요. 네카오가 처음에는 뭐 챗 GPT니 뭐 그록3니 제미나이니 이런 그 외국의 인공지능에 비해서 너무 늦었어도 성능이 뛰어나면 되는데 성능이 뛰어나지 않고 후발주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뭐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하는 불안감 때문에 못 갔고 카카오는 또 저번 정권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았는데 네카오가 요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랜만에 지금 오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은 이게 기대가 많았던 종목이죠. 근데 LG화학에서 이제 아예 그 저기를 해버리면 물적 분할해서 떨어져 나오는 바람에 말이 많았는데 뭐 말이 많았어도 처음에는 그게 다 상쇄됐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해버리면 다 좋은 얘기만 있는데 만약 전쟁에서 패배하잖아요. 그럼 우리 편끼리 서로 책임 소재 막 따지면서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자중질환. 이것도 똑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처음에 그렇게 말이 많았어도 2차 전지 붐 타고 올랐을 때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차 전지 붐 꺼지면서 다 내려가니까 이제 그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깨진 거 전부 탓하기 시작하고 있죠. 최근에 그나마 지금 오르긴 했어요. 그리고 원래 시가총액이 워낙에 큽니다. 워낙에 크기 때문에 지금 5위 자리가 또 KB금융으로 바뀌었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시총 5위 자리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 자리가 원래 KB금융이나 현대차의 자리였어요. 근데 예전에 네카오가 여기를 위협하기도 했었고 네카오는 지금 쳐졌다 올라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지금 종목들이 올라가기도 했었던 자리인데 결국 오늘은 또 KB금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총 5위라는 상징적인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LG 에너지 솔루션은 격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처음부터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이 상장되는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주가가 빠졌는데도 이 3위 자리를 빼앗기가 어렵습니다. 워낙에 시총이 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스닥을 보면은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이렇게 지금 강세인데요. 실리콘투까지. 요즘에 눈에 띄는 건 역시 파마리서치 아닙니까? 이거 시가총액 5위 자리에 올랐는데 와, 51만 원 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저기 나오잖아요. 맨날 그 유튜브에 보면은 야, 뭐 리쥬란 맞으러 갈래? 뭐 너 얼굴 좋아졌는데 리쥬란 맞았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보톡스 맞았어? 이랬잖아요. 그게 바뀌었다니까요, 지금. 이미 이게 바뀐 것을 안 이 순간에 파마리서치 들여본 사람들은 솔직히 여기서 뭐 사실 100만 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50만 원대에 손이 안 가죠. 왜냐면 옛날 차트를 보면은 2만 원, 3만 원짜리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래요. 사실 주식은 미리 알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너 얼굴 너무 좋아 보이네. 리쥬란 맞았지? 이 얘기가 정착이 되기 이전에 너 얼굴에 뭐 맞았어? 보톡스 맞았지? 이 시절에 리쥬란을 투자했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지금 얼굴에 보톡스 맞았어? 물론 휴젤도 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너 얼굴 너무 좋아졌다. 보톡스 맞았어? 이 시절에는 휴젤만 간 게 아니라 메디톡스, 휴젤, 대웅 이 우리나라 3대 보톡스 업체들이 다 승승장구할 때예요. 지금은 대웅이라던가 메디톡스는 완전히 쳐져 있죠. 지금 여러 안팎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대웅은 나보타를 협의를 했지만 협의를 하고 미국에서 팔고 있는 건 다행이지만 휴젤이 다른 지역을 공략할 때 그거를 막을 명분이 없었던 것이고 메디톡스는 가장 큰 피해자죠. 지금 그 싸움 때문에 거기다가 식약처까지 이제 이것을 지금 지탄하는 바람에 완전히 시장을 다 잃어버렸죠. 미국하고 중국을 다 못 나갔어요. 그 사이 휴젤은 미국, 중국을 다 점령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톡스의 최종 왕자가 휴젤이 되어서 지금 가는 거지. 아까 말했듯이 큰 틀로 보면 그게 보톡스에서 리쥬란으로 이미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도 리쥬란을 맞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보톡스나 필러를 맞고 리쥬란은 조금 비싼데 굉장히 아팠거든요. 요즘에는 리도카인 첨가돼가지고 덜 아픈 게 나오지만 리쥬란 힐러가 좀 생소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연어 주사 그거를 연어 정액을 어떻게 얼굴에 맞아? 야 더럽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바뀌었죠. 그래서 파마리서치 상승은 대단하다. 그리고 지금 이 파마리서치도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분할되면 뭐 주주한테 약간 피해가 온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올라서 51만 원을 점령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일단 2025년도 하반기 신규 상장 섹터가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사이닉 솔루션이라는 신규 상장 업체가 오늘 지금 그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121% 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르고 있고요. 자, 2위부터가 이제 진짜겠죠. 자, 지역 카페주가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네 번째 전자결제주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겹칩니다. 지역 카페에 보면은 쿠콘이라는 종목이 24.64 거의 상한가를 가고 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6.69, 웹캐시 6.47, 유라클 5.96, 코나이 5.94입니다. 자, 여기 있는 종목이 전자결제, 전자화폐, 그다음에 핀테크 이런 데 다 얽혀 있는 종목이에요. 보시면 전자결제 섹터에도 쿠콘이 들어있죠. 또 그리고 여기 다날이 여기는 들어있는데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아까 전에 지역화폐에 있던 종목이죠. 그렇죠? 다날도 지금 20% 넘는 상승이거든요. 헥토파이낸셜. 그다음에 핀테크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한컴이도 다날이 또 겹치죠. 그리고 헥토파이낸셜 코나에도 겹치는 종목이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뭐가 강한 걸 알 수가 있습니까? 핀테크 업체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거기서 지역 카페 관련주에도 연관이 되고 전자결제 전자화폐에도 연결이 되는 이런 종목들. 지금 왜겠습니까? 21일이죠. 지금 오늘 7월 7일이니까 한 10며칠 남았네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전 국민 소비 쿠폰이 주어집니다. 15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인데 물론 이거는 한 6개월 안에 연말 되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 아마 지역 카페로 지금 발행이 될 텐데 물론 업종도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유흥업종 가서 쓸 수 없어요. 그렇죠? 유흥업종도 뭐 자영업자긴 하지만 사실 이 취지가 거기 가서 막 술 마시고 마시라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해당된 업종에만 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지역 카페가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면서 지역 카페 관련주들 전자결제주들이 굉장히 모멘텀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나서 가장 강한 섹터가 바로 이 섹터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또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스테이블 코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자화폐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섹터가 계속 강한데 여기에 모멘텀이 계속 오고 있다. 그래서 아마 7월 21일 소비 쿠폰 지급일 그때까지 한 2주 남았잖아요. 2주 남은 동안은 랠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인 생명보험만 아까 하나 짚고 가죠. 왜냐하면 제목에다가 제가 넣었잖아요.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 잔여 지분을 모두 취득 후 상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서 동양생명이 지금 20%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동양생명 여러분들 수호천사로 유명하고 사실 뭐 어머니나 뭐 건너서 뭐 고모나 이모 보면은 동양생명 하나씩 다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권유원 사람도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워낙에 막 지인으로 권유가 많이 오잖아요. 생명보험에서 동양생명 유명하니까. 근데 동양생명을 지금 우리금융지주가 은행이잖아요. 근데 은행권에서 이제 금융지주를 커가는 과정인데 보험에 대한 약점을 커버를 하려고 동양생명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잔여 지분이 21% 정도 되는데 이거를 모두 취득한 다음에 동양생명은 이 시장에서 상장 폐지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양생명은 지분 인수를 해서 인수를 당하는 거니까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하나생명, 그다음에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까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시장이 아주 강하지 않으니까 보험주가 방어주로 강한 그 모습도 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특징주 지역화폐에서 뭐를 볼까 하다가 코나아이를 보겠습니다. 물론 쿠콘을 보려고 했는데 코나아이도 미리 이미 봤고 저번에 한 줄 매도평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코나아이를 다시 볼게요. 코나아이가 이번 정권 들어서 정말 초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코나아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나아이가 지금 작년이죠. 작년 12월 달에 이게 얼마였냐면은 2만 원 수준에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6월 달에 8만 6천 원을 갑니다. 지금 6만 원대로 떨어져 있지만 작년 12월 달 2만 원에 비하면 아직도 3배가 올랐거든요. 이거 갑작스럽게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계속 등락이 있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단계별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대단한 시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코나아이 역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비 쿠폰 지급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권 초기부터 뭐 스테이블 코인, 전자화폐, 지역화폐, 그다음에 소비 쿠폰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맥락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날, 쿠콘, 그리고 웹캐시, 그다음에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헥토 파이낸셜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역 화폐 만드는 업체들이 전자결제 관련주기도 하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물론 재무제표를 확인은 해봐야겠죠. 자, 뭐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오랜만에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차트만 보여드렸는데 자, 재무제표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확 올라가지도 않죠. 코나에 보시면 2022년에 매출액이 2,400억이었는데 2024년 작년에 2,363억입니다. 그냥 3년 동안 제자리죠. 영업이익도 보시면 2022년에 488억이었는데 작년에 334억. 그냥 제자리입니다. 그렇죠? 올해 1분기까지 나왔는데 1분기 매출액이 583억에 영업이익이 127억 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분기별로 나누면 4분기로 나누면 한 500억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도 크게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4년째 매출액이란 영업이익이 정체되어 있는데 사실 재료가 워낙 강해서 이만큼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참 오묘하다는 생각이 또 드시죠? 왜냐하면 매출액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해도 주가가 안 움직여서 답답한 게 있는 반면에 저렇게 매출액 영업이익이 제자리여도 저렇게 폭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모범생처럼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장은. 어떤 끼가 있어야 됩니다. 끼. 바로 이런 게 끼죠. 이런 종목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전국민 소비 쿠폰이 지급된다고 하니까 뭐 굉장히 반가운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아직도 개인 투자자분들 반 이상 계좌가 마이너스라고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 9만 원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쿠폰이 있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존재하지 않지만 제가 상상한 쿠폰입니다. 전국민 소비 쿠폰과 함께 전국민 주식계좌 플러스 쿠폰 동시 지급.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경제뉴스에서 미국의 고용지표 관련 뉴스들 많이 보셨죠? 얼마 전 미국의 민간 고용지표가 낮게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연준의 파월 의장을 비난하며 금리 인하를 촉구하기도 했죠. It's like talking to a wall. He should be. Well, the Bank of England cut, China cut, everybody's cutting but him. I call him Too Late, Too Late Powell. That's his nickname, and it's a shame. It's ridiculous. So meeting, he's always too late. 그런데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것과 금리 인하가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실업률과 금리,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소비가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나라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실업자가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경기를 살리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 이자도 내려가서 기업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금리 내려서 경기를 띄워야 한다며 파월 의장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아직 고용시장은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도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며 서둘러 금리를 내릴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혔죠. We also concluded that policy decisions would be informed by assessments of shortfalls rather than deviations from maximum employment. Apparent labor market tightness would not, in isolation, be enough to trigger a policy response.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미국의 상황이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실업자가 많아지는 게 왜, 미국의 금리가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국의 고용지표는 글로벌 경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축이 하나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활동 중인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일자리도 충분하다는 뜻이고요.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의 무역 실적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반대로 미국 경기가 나빠지고 실업률이 높아진다면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되고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자동차, 전자기기 등을 미국에 덜 팔게 되겠죠. 이것이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 금리가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달러 가치가 강세를 유지하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고 미국으로 돈을 옮길 수 있는데요.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이 약해지고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실업률과 금리 정책은 우리나라 환율, 주식시장, 수출기업 실적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달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와 금리 결정을 전 세계에서 관심 있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실업률, 미국의 금리 관련 소식이 나오면 발빠르게 분석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힘을 내요 슈퍼파워. 오늘 국내 증시는 상호관세에 대한 부담감, 여기에 실적 시즌에 따른 관망 기조까지 겹쳐지면서 보합권 내에서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상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전에 성공을 했지만요. 보합권 내에서 거래되는 모습은 계속해서 포착이 됩니다. 지수는 하락 출발 후에 장중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시간 0.2%가량 상승하면서 3,06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13%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76선 지나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일단 외국인의 순매도 기조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순매수 기조였던 외국인이 다시금 팔자세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를 조금 누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기조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순매수 기조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눈에 띄는데요. 그 가운데 외국인이 장 초반에 비해서는 이 팔자세 기조를 조금은 만회하고 있는 모습, 조금은 담아내고 있는 모습을 포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환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해서 0.25%가량 소폭 상승했습니다. 1,367원 선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투자 뉴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 대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입니다. 국회는 지난 4일 밤 3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은 12조 1,709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해서 1조 원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신속한 추경 집행을 당부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달 21일부터 전 국민에 대한 소비 쿠폰이 지급되게 됩니다. 소비 쿠폰은 사용 중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 충전금으로 받거나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핀테크 업종이 스테이블코인 수혜주로도 분류되면서 오늘 일제히 강세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된다면 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보다 낮은 수수료와 빠른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급 결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오늘 관련주들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전자결제 관련주가 오늘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그 가운데 쿠콘이 오늘 지역화폐와 또 스테이블코인 양호재에 겹쳤습니다. 24% 넘게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34,72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나이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6% 넘게 강세 탄력 가져갑니다. 68,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웹캐시 주가도 보겠습니다. 9.85%가량 오르면서 18,17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K뷰티의 가파른 성장세 속 이 홈뷰티 시장 활성화에 따른 뷰티테크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뷰티 디바이스 시장 규모는 지난 2019년 2,100억 원에서 지난해 6,800억 원가량으로 3배가량 성장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 최근 LG생활건강의 시가총액을 추월한 APR에 대한 증권사의 호실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오늘 APR에 대해 해외 채널이 기대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목표가를 종전 1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조호영 구원은 상반기 성장을 견인한 글로벌 B2B, 미국과 일본 채널은 하반기에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 이중 글로벌 B2B 채널은 작년부터 이어진 진출 국가 수 증가로 하반기부터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비교적 완만해질 수는 있겠지만 일본과 미국 채널은 온라인 성장 모멘텀과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를 기반으로 보다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증권도 오늘 미국과 중국, 일본 등 APR 브랜드 메디큐브의 글로벌 경쟁력이 점점 강화될 것이란 분석 속에 APR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13만 원에서 19만 5천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러한 증권가의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속 오늘 APR의 주가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아갑니다. APR 현재 8% 넘게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14만 9,300원 선 지나갑니다.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 주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13만 4,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생활건강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보합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2만 4,00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는 8일 미국의 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상황 속 국내 증시는 관세를 둘러싼 경계감이 커지면서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에 실적 시즌을 맞은 관망세까지 겹치면서 오늘 지수가 조금은 눌리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독립기념일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발언이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7일 중 12개에서 15개 국가에 대한 관세 서한을 발송할 수 있다고 대통령이 말한 건데요. 여기에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협상에 진전이 없는 국가들에 대해 8월 1일부터 관세를 재부과할 것이라며 압박성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까지 미국을 방문하며 관세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요. 아직까지 눈에 띄는 협상 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주가가 오는 8일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경계감 속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하락하면서 증시 상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장 직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한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아침 전년 동기 대비 150%가량 증가한 5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6개 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한 실적이라는 점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 흐름 보시면요. 3%가량 상승 기조 이어갑니다. 31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내일 실적이 발표되는 가운데 경계감이 조금은 작용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1.5%가량 하락하면서 6만 2,300원 선 지나갑니다. 미국의 6월 고용지표 호조 속 기준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까지 옅어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오늘 전반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코스피 단기 조정 후에 다시금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상단을 잇따라 올려잡고 있는데요. 하반기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올해 한국 시장은요, 여타 글로벌 주식 시장에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관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특히 이 올라가 있는 이 밸류에이션을 정상화,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실적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경제 여러 가지 정확한 분석 좀 필요한데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미국에서 고용지표 발표 굉장히 주목했었는데 의외로 잘 나왔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또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중요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의 중요한 고용 지표는 원래 노동부가 발표한 지표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가 발표한 지표니까 네. 가장 믿을 수 있죠. 아, 민간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과 뭐 다소간의 차이는 있어도 추세를 좀 알아보려면 민간이나 정부나 사실은 비슷하게 나가요. 다소간의 차이가 좀 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상황이 좀 벌어졌었어요. 정부가 발표한 미국 정부니까 노동부죠.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지표가 나오기 이틀 전에 민간에서 발표를 했는데 ADP 자료라고 하는데요. 우리로 치면은 뭐 잡코리아나 네. 뭐 이런 회사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기존의 미국의 고용 지표가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상승할 거냐 또는 상승세가 어느 정도 둔화할 거냐 정도가 사실은 관심이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자료가 나왔어요. ADP 자료에 따르면 3만 3천 개 자리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해서 상승세 둔화를 넘어서 아예 감소하는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맞다면 급속도로 고용 시장이 쉽게 말하면 이제 쿨링을 넘어서서 아예 냉각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얼어붙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이틀 후에 발표될 미국의 이제 정부 발표를 정말 굉장한 그 주의를 가지고 지켜봤었거든요. 근데 민간에서 이런 충격을 준 거에 비해서 실제로 미국 노동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한 3만여 건 늘어난 14만 7천여 건이 6월 달에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그 ADP 자료에 따르면 시장의 냉각이었는데 이건 오히려 민간의 예상치보다 시장 예상치보다 더 증가해서 냉각이 아니라 뭐 열탕으로 가는 정도의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이틀 연속 받은 거죠. 하나는 굉장히 감소했다라는 거고 하나는 기대 이상으로 또 뜨겁다고 하니까 시장이 과연 이 지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문제로 던져졌었는데요.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 고용 지표를 정확하게 보면 일단 노동부 자료니까요. 6월 고용이 14만 7천 명이 증가한 건데 이거는 5월 달에 14만 4천 명 증가한 것보다도 더 올라간 거고요. 4월 달 또는 12개월 평균 증가폭인 14만 선보다도 현재 다 넘은 거니까 굉장히 지금 사실은 탄탄하다, 뜨겁다, 미국 고용 시장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을 조금 봐야 되는데 일단은 주정부에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연방정부에서는 조금 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연방 정부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머스크가 굉장히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만 도지에서 연방 효율부를 통해서 사실은 연방 관련해서 많은 부분 인력 감축을 감행했었거든요. 여전히 근데 연방 정부에서는 한 7,000명, 6,000명 선의 감소폭이 나왔는데 민간에서 주 정부에서 인원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해야 될 공공 서비스를 연방이 안 하니까 주에서 흡수해서 한다. 결국에는 예. 공공 부분 일자리 총량이 줄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ADP는 민간 자료거든요. 요거를 바탕으로 공공 부분을 추산해서 총량으로 보정해서 낸 자료거든요. 근데 일단 노동부 자료는 정확하게 민간과 고용 자료를 낸 걸 가지고 발표하는 자료인데 결국에는 보니까 왜 민간이 틀렸고 이번에 고용부 자료가 이렇게 맞췄냐 보면 고용에서 공공 부분에서 연방이 준 걸 주에서 흡수했기 때문에 연방이 준 것만 가지고 자료를 냈다. 틀린 거죠. 또는 주에서 흡수한 걸 몰랐다. 그럼 또 틀린 거죠. 결국에는 고용 관련해서는 뜨겁다 미국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용이 뜨거우면 반대로 실업은요 괜찮겠죠. 그래서 실업 관련해서도 한 4점 시장 예상치는요 4.1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 전달에 4.2보다 0.1이 줄죠. 고용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줄죠. 예. 시장의 예상치는 4.3이었으니까 예상치보다 0.2나 실업이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용이 괜찮았고 실업이 안전하다, 막 괜찮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고용과 실업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자료는 뭐냐? 미국 경기가 아직은 괜찮다. 관세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럭저럭 잘 흡수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당연히 관심이 옮겨가는 게 경기가 이 정도라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어떻게 될까? 이거거든요. 시장에서 예측하는 걸로는 7월 달에 인하할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서요. 6.7%로 나왔습니다. 사실상 93%가 동결을 예측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월 달 금리 동결을 반영한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습니다. 10년물 관련해서는 6bp가 올라서 4.3을 돌파했고요. 2년물 관련해서도 10bp가 올라가서 3.8이 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는데 당초에 뭐 3회 인하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무리 많아도 2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관련해서는 고용이 괜찮다, 경기도 괜찮다, 금리 인하 시점은 멀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정도면 원래는 증시 관련해서는 부담 요소로 작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최근에 또 하나 우리가 다뤄야 할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해서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감세라는 건 결국에는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건 뭐냐? 결국엔 유동성인데 그게 안 돼도 괜찮다. 왜? 감세를 통한 유동성이 나온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충격을 감세 법안으로 어느 정도는 상쇄해 간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직전 거래일이 현재 S&P도 6,200을 넘었고요. 사상 최고치거든요. 뭐 나스닥, 다우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증시에는 방금 말씀드린 감세 법안으로 인해서 큰 충격이 없이 오히려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이게 현재 미국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다시 우리 경제와 어떻게 연관지어서 해석할 것이냐는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이런 상황을 중간중간에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지표 워낙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해석과 함께 어우러서 들으시면 지금 주시장이 왜 이렇게 또 올라가는지 그 빛과 그림자를 확실히 아실 수 있어서 그런 흐름에서 좀 필요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들어서 괜찮은 정말 뜨거운 스윙률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유동성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유동성 공급해주는 주체는 또 연기금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좀 찝찝한 부분이 국내 주식 비중 거의 찰만큼 찼다 이러면서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려나? 뭐 이런 흐름들이 좀 언급이 될 수 있어서 그러면 이제 결국 펀더멘털 게임 싸움이 될 텐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보지만 이런 예리한 질문을 처음 받아봐요. 사실은 어쨌거나 증시는 수급이거든요. 수급의 핵심은 유동성인데 누가 사느냐, 매수 주체, 어디서 돈이 나오느냐 이게 핵심인데 하나는 외국인 수급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하나는 국내 수급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연기금 수급이 하나 있고 나머지가 일단 기관 수급인데 이 세 주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증시를 반 정도 끌어올린다라고 보고 네. 나머지가 네. 이제 개인 사이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민연금 관련해서 주식 시장을 운용하는 전략적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국내 주식 비중이 예를 들어 14.9 언저리에 사실은 매해 전략적 목표를 가져가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그 목표치에 어느 정도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전략적 목표를 수정해서 추가로 연금이 쉽게 말하면 증시에 땔감을 넣어줄 것이냐, 이쯤에서 연금이 어느 정도 스탑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연금이 포지션을 조정할 가능성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연기금 관련한 추가 매수 추동력은 여기가 어느 정도 하반기까지는 한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증감폭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오른 종목에서 왜냐하면 연기금이 작년 굉장히 저점에서부터 매수에 들어갔거든요. 차익 실현을 통해서 순환매는 가능하지만 절대량을 늘리긴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면 우리 증시에 쉽게 말하면 땔감을 불어넣어줄 한 주차가 끝나면 끝나는 건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관련해서 저는 아직도 대외 환경이 우호적이다 이렇게 봐요. 물론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적당하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는 텐션을 유지할 거라고 보면 텐션을 이 정도로 유지한다. 더 좋아지거나 뭐 더 악화되지 않는다고 보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도 대외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유효하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 시장에서 현재 수익률 1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호재가 많이 남아있는 우리 시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시장의 중장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미국발 펀드의 전략적 한국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주요한 큰 손들이죠. 큰 손들이 현재 뉴욕이나 런던에서 전략 보고서를 계속 내고 있는데 한국 비중 높인다는 보고서가 일색이고 여기가 맥스야, 줄여 이런 보고서는 제가 아직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외국발 유동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다른 기관이라든지 개인의 수급을 이제 충분히 보면 이 현재 3,000선에서의 공방은 조금 이어질 것 같아요. 3,000까지 사실은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라든지 뭐 이점에서의 뭐 조정론이라든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이 3,000선의 공방 끝에 2,900, 800, 700으로 밀릴 것이냐라고 봤을 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진 않다. 3,000이 전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뭐 PBR로 보든 PR로 보든 뭐든 어떤 지표로 보든 우리 수준에서 3,000선은 엄밀히 말하면 정상적인 출발선에 불과하지 이게 단기 급등의 맥스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해서 증권사들이 연일 하반기 전망을 내는데 물론 3,000 내외에서 평소보다는 밴드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하반기 전망할 때 연간 전망할 때 300 차이가 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반기 전망하는데 밴드를 300씩 잡아요. 2,900에 3,200, 3,000에서 그러니까 밴드가 너무 높아요. 그렇긴 하지만 다들 하단을 2,900선, 상단을 3,400, 500 잡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유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호재가 여전히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 1차로 일단 끝났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뭐랄까요. 우리 시장을 정상화시킨 첫발에 불과하고 경기장을 좀 예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주가를 올리는 조치들이 이번에 빠졌어요. 예를 들어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든지 뭐 물적 분할을 할 때 신주 인수권을 뭐 의무적으로 준다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이 증시에 즉각적으로 이거는 뭐 바로 발표되자마자 바로 증시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조치들이 이번에 빠졌는데 민주당이라든지 정부의 의지가 시차를 두지 않고 즉각적으로 빠르면 7월, 늦으면 9월 회기 안에 계속해서 개정 조치를 이어간다라는 거니까요. 호재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관세 협상이 큰 리스크로 남아있습니다. 미국과 협상이. 근데 다만 베트남 사례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미국과 텐션을 유지하는 걸로 봐서 우리에게만 특별히 부담스럽거나 우리만 굉장히 불리한 협상이 될 것으로는 현재로서는 예측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관세 파고만 만약에 스무스하게만 넘어간다면 큰 리스크가 하나 소멸되고 여전히 우리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호재는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 장세 글쎄요 뭐 3,000선 내외 공방이 조금 길어지는데 다만 방향이 아래가 아니라 위로 여전히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좀 유지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급하게 이게 쭉 이제 상승해온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7월에 뭐 소폭 조정을 받더라도 거기에 쫄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조정은 뭐 9월까지 볼게요. 하지만 맞습니다. 추세적으로 장기 우상향한다고 보면요. 오히려 저가일 때 매수에 들어갈 수 있고 차익 실현하면서 한숨 돌리면서 천천히 이제 그동안
조금 소외됐던 주식도 발굴해가는 그런 네. 재미를 좀 보시면서 네. 긴 호흡으로 가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기대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람을 좀 넣어줄 거고 이렇게 약간 조정받았을 때 비중을 확대할 저렴하게 사는 그런 네.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업종별 전략으로 또 가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우상향한다고 해도 업종별 순환매 장세는 당분간 펼쳐질 걸로 봐요. 네. 그럼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은 솔직히 아무리 호재가 많더라도 부담스러운 국면에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가격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지주사 같은 것들이 그렇죠. 뭐 아무리 비싸도 호재가 많아도 현재 너무 고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약간은 숨 돌리기가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종목의 종목 장세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아무래도 정책 수혜주입니다. 아직 제가 볼 때 더 오르는 종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AI 100조를 정부가 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수혜주가 많죠. LLM을 직접적으로 개발할 회사. 한두 군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 GPU 5만 장이 들어올 텐데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주체들 LG 아니면 삼성이죠. 뭐 SDS 아니면 CNS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한국형 LLM에 근거해서 추가 서비스를 만들려고 현재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 여전히 그쪽 관련한 섹터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한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9월이면은요, 정부가 내년 예산을 국회에 보냅니다. 즉, 거기에 에너지 고속도로용 설비 송전망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있을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대감 장세였다면 그렇죠. 예. 9월이면 이제 검증 장세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9월을 앞두고 지금이 오히려 어쩌면 기대감이 약간 소멸할 때 살 수 있고 또 9월 달에 정부 예산을 통해서 내년에 송전망이 얼마 들어가는구나, 재생에너지 얼마 들어가는구나. 그럼 이게 5년 단위 베이스로 곱하기 5를 하면 정부 계획에 따라서 총 시장 규모가 얼마 정도 되고 그 수혜주가 앞으로 멀티플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거나 충분히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한 호재들도 충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핀테크 위주로 참전했다가 은행들도 연합군으로 참전하고 그렇죠. 예. 카카오페이가 어차피 결제는 우리가 하겠지라고 참전하는데 네이버페이가 아니야, 우리는 업비트, 뭐 두나무 네, 등등등과 네, 해서 우리도 할 거야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생태계는 여전히 뜨겁다. 그런데 아직 주도주가 결정되지는 않았거든요. 예. 충분히 그런데 이제 이 입법 방향이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우열을 가리면서 폭등할 수 있는 수혜주들이 나올 것으로 충분히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묶어보면 결국에는 개별 종목 섹터에서 순환매할 때 어디를 봐야 되는가. 결국 정책 순응주가 하반기에는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정책 의지가 강한 sek터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또 있군요.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닝 시즌 이제 단단히 채비를 해야 되는데 네. 수출 단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올해 수출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연초부터 전망을 했는데요. 상반기는 생각 외로 뭐랄까 좀 선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반기 수출은 그래도 선방해서 전체적으로 48억 달러 정도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등 선방했습니다. 근데 사실 하반기 전망은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수출 관련해서 모멘텀을 기대하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 체감 지표는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하반기가 수출 관련해서는 저점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기보다는 이 저점 구간에서 옥석 가리기를 좀 하시면 오히려 내년 상반기 이후를 바라볼 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출 관련해서는 좀 팁을 드린다면 어쨌거나 미국과 이 관세 협정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덜 받고 또 미국, 중국 현재 양대 시장에서 침체를 보이거든요. 다만 유럽, 아시안에서 미국, 중국에서 떨어진 만큼의 수출로 현재 커버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미국, 중국을 포함하되 다변화 시장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회사들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게 뭐냐라고 하면요. 뭐 엔터 이런 거죠. 예. 왜냐하면 특히 엔터 같은 열어놔야겠네요. 경우에는 에이펙 관련한 호재도 여전히 대기 중에 있고요. 뭐 SM 관련해서 뭐 텐센트가 투자하는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한령 해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나름의 호재가 계속 살아있는 영향을 덜 받으면서 모멘텀이 있는 수출 주도주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닝 시즌을 잘 견디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진웅 경제평론가님은 방향을 아주 잘 잡아주시면서도 어디로 양을 몰아갈 것인지 그게 좀 선명해서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이버 공격은 이 총과 미사일만큼이나요, 국가와 기업 그리고 이 개인을 위협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이 특히 AI가 확산하면서 이 사이버 공격이 훨씬 더 정교해지면서 그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생성형 AI, 학습형 AI 들어보셨죠? 이게 등장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 활용의 폭을 넓혔는데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이 동시에 AI는요, 뭐 악성 코드를 생성하거나 피싱, 랜섬웨어 등 굉장히 다양한 그 사이버 공격의 도구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스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에 AI로 만들어진 악성 코드 수가 1년 만에요, 뭐 125%나 급증을 했다고 하고 또 매일 새롭게 악성 코드가 생성되나 봐요. 이 수만 하더라도 45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랜섬웨어 공격도 불과 1년 사이에 67%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 AI가 맞붙는 전쟁터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러면서 사이버 보안의 본질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AI가요, 이 양날의 검인 거죠. 이 공격자의 손에 쥐어지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고요. 동시에 AI는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가 분석한 자료를 참고해봤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시장이 향후 10년 동안 매년 12.6%씩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왜 국가안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금융, 국방, 이 공공 부분에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 관심 많으시잖아요. 이 같은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에 편입이 되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보안 솔루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이를 많이 실감하고 있어요. 뭐 최근 SK텔레콤 해킹, 예스24 랜섬웨어 사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민간 기업을 노린 사이버 공격 피해를 봤는데 그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그 국가 경쟁력 평가를 보니까 한국에요, 이 사이버 보안 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추락했어요. 작년 20위에서 40위로. 특히 민간 기업 보안이 취약하다라는 약점도 고스란히 드러난 게 왜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 등 이 기업들을 예로 들어보면 정보 보호 투자 비율이 매출과 비교했을 때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72시간, 그러니까 3일 내입니다. 통지해야 된다. 과징금을 최대 20억 원 상향한다. 이렇게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전 예방입니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주는요, 라온 시큐어 지니언스, 드림 시큐리티 파수 등이 있는데요. AI가 맞붙는 사이버 전쟁의 시대에 더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보안은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은 뭐 외국인이 강한 매수는 하진 않고 있는데 네.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는 좀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네요. 어쨌든 외국인의 우리 시장에 대한 이 시각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